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 시즌2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경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방송 사회 맡고 있는 오동훈입니다.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팟캐스트 시즌2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저번에 진행했던 게 리뷰자들이라고 해서 영화나 책 속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시간은 언택트이죠. 네, 말 그대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담 콘텐츠입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가 팟캐스트를 할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오픈된 이메일로 이제 고민들을 또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를 저희가 일찌감치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시그니처인 만큼 버릴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시즌 1 때는 그 얘 왜 이러는 걸까요? 로 했었고 시즌 1.5 1.5죠. 에서는 이제 노담 노노 내답 예스로 해서 이제 사연 상담을 해드렸고 네, 지금 이제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이름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요번에 이제 차이를 두려고. 네, 어떤 차이를 둘 거죠? 열심히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마인드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얘 왜 이러는 걸까요는 정말 열심히 했었고 네. 노담 내답에서는 약간 그때 저희가 다들 기운이 없고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할 때라 솔직히 살짝 힘이 빠졌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시즌 1의 좀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연 상담에 추가로 네, 요 사연자분의 이제 말씀 중에 하나 키워드를 잡아서 네, 조금 더 깊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네, 저희들의 이야기, 저희가 진료실에서 사회에서 들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좀 프리토크하는 시간도 그냥 상담에 추가돼서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 플러스 알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언택트 첫 시간 좀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잡설 이제 끊고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허경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조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중3 때부터 약간 불안감이 높은 아이여서 지금까지 심리 상담을 해왔습니다. 원래 그림 글쓰기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진학 무렵 상업학교에 진학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그림은 취미로 하고 싶다고 해서 상업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 후에 1학년 1학기 말 직전까지는 성적도 잘 내고 별 문제 없이 다녔는데 1학기 말부터 조금 우울해하는가 싶더니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던 상담도 지속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개학이 미뤄지고 학교를 가지 않으니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라도 학교를 쉬면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심각해지면서 이전엔 없던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방역에 신경을 써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조금 내리는 선생님만 봐도 불안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는 예민해지는 것, 그리고 손을 지나치게 씻어서 피부에 이상이 오는 정도에 이르렀고 학교에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그냥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만 하고 또 집에 있을 때는 괜찮으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를 띄엄띄엄 가면서 그럭저럭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돼서 취업과 진학 중 선택하는 때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던 중에 아이가 학교가 너무 맞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해서요. 약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에 개학을 하고 매일매일 등교를 하게 되었고요. 3월 첫 주 학교 후에 아이가 매일 울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는 워낙 학교를 쉬다가 가서 그런가 하고 잘 달래서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힘들어하긴 했지만 울지는 않아서 조금 적응이 된 건가 했습니다. 또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해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학원도 가기로 했어요. 처음 학원을 갔다 온 날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집에 돌아와서는 1시간을 샤워를 하고 나와서 마스크를 쓰길래 왜 그러니 하고 물으니 학원의 한 학생이 열이 나서 불안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좁은 강의실에 있으니 불안하고 힘들어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동네 정신과에 예약을 한 상태예요. 하지만 예약이 빨리 되지 않아 아직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아이도 물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찍어야 해서 그것도 못 찍고 조퇴를 하고 집에 올 지경이에요. 엄마인 저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게 해주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이고 집안 분위기도 항상 무겁게 가라앉아 있으니 이것도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질까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사연 잘 들어봤고요. 참 여러모로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네, 아마 따님도 되게 답답하고 힘들 거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님도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좀 어떤 부분이 좀 얘기해 볼 만한 대목일까요? 아이고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은 확 심해졌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불안감이 높은 아이랑 확실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심리 상담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가오면서 지금 확 터진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3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압박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학교에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우울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말들. 학교가 너무 맞지 않는다. 네.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 예, 그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어쨌든 강박 그리고 불안 증상이 좀 이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돼서 일상생활을 많이 방해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요. 진짜 힘든 부분이 딱 하나로 짚을 게 아니라 워낙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고 또 삶에서 되게 중요한 고3 시기다 보니까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도 스트레스 받고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머니께서 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라는 마음이 참 잘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또 엄마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중요한데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화가 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어머님께서 분명히 되게 잘 대처하시는 분일 거예요. 네, 아이의 불안한 기질과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고 심리 상담을 꾸준히 해오셨던 것도 그렇고요. 지금의 이 변화들을 일일이 이렇게 캐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신과 이미 예약한 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신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문제가 진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뇌의 문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진짜 깨어 계신 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이만 닥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정말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대처들을 다 이미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대해서도 또 편견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에게 감수하거나 이겨내기를 요구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미 그렇지 않고 병원에 가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에게 아이의 마음 상태, 아이의 뇌 정신 건강에 대체 어떤 일들이 왜 생긴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저는 이 학생, 이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뭐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위험회피 기질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위험해지는 상황을 이제 미리 예측하고 그걸 피하려 하는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이 높은 학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그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림 글쓰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걸로 봐서, 그리고 또 그림은 취미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 그림이 여러 번 나온 걸로 봐서 지금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학은 상업학교에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은 갖고 그림은 취미 정도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지 않겠다라는 선택이잖아요. 물론 이 선택을 뭐 전혀 비난할 수 없죠. 비난할 수 없고
충분히 존중하지만 어쨌든 학생으로서 그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중학교 3학년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를 피하려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던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다른 압박감, 부담감,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안전이 위협되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동훈 쌤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래도 저희 중에 학생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이었고요. 그냥 저한테 온다면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선은 이제 진단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단은 불안이 제일 메인이니까 불안장애 계열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강박하고 이제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오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거나 강박 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봤을 때 강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그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좀 부적절한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강박증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불안장애 계통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를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진단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같이 근무할 때 예를 들어 이런 환자분이 입원을 하셔서 이 사람이 내 환자인데 이런 진단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 컨퍼런스 같은데 올리면은 아마 파이어가 났을 법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 불안장애냐 강박장애냐를 놓고 아마 파이어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흔히 너 이렇게 되게 야비하게 두 개를 진단하냐 네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법한 강박장애와 불안장애 둘 다 동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진단한다면 불안장애를 역시 진단할 것 같습니다.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한데 왜냐하면 일단 이 사연은 주신 지는 좀 몇 주 지났으니까 아마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박장애로 불안장애로 뭘로 진단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직접 보신 선생님께서 저희보다 더 정확히 진단하셨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진단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든 간에 치료는 크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결국 나중에 더 정확한 진단을 알게 되고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강박 이런 지금 막 손 씻고 너무 지나치게 있어서 피부에 이상이 오고 1시간 샤워하고 이런 상황들 이런 거는 이제 오염 강박 강박증에서 되게 흔해요. 오염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씻는 이런 강박 행동을 해야만 되는 이런 건 강박증에서도 되게 흔한데 동시에 아까 규영이 얘기한 것처럼 회피하는 기질이 원래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불안이 올라가 있는데 코로나가 날 위협하는 상황 그 코로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불안으로부터 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또 이거 불안장애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런 오염에 대해서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씻거나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걸 어느 선까지 병적이라고 봐야 될지 이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 좀 하시지 않나요? 네네. 네, 오염 강박을 주소로 오신 분인데 이제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일견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느 선까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치료의 타겟으로 삼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저도 실제로 그 한 번 뵀던 분인데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손도 많이 씻고, 네, 샤워도 자주 하고. 그런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병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강박은 맞는데 이게 강박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우리가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안심시켜드리고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오시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사연의 학생은 어쨌든 일상생활에 분명히 지장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피부에 이상이 오고 학교에서도 이제 숨쉬기 힘들고 그리고 졸업사진 사실 잠깐 내리고 쓰고 뭐
그러면 될 거를 그거 못해서 결국 조퇴를 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잠깐 빠진 것도 아니고 조퇴해요. 예, 그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느꼈던 거겠죠. 다 같이 마스크 벗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나가고 나서도 그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제 강의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뭐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네. 병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가 시즌 1에서 자주 얘기했던 그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모델이란 거 있잖아요. 네. 생물 심리 사회학적 모델인가요? 네. 사회적 모델일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 네. 뇌의 기질, 타고난 뇌의 기질적인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파악하면서 뭐가 약해져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무너졌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고난 뇌도 튼튼하고 심리도 너무 튼튼한데 원래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집안이 파산하고 막 이혼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런 게 막 몰아서 오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땐 야 뭐가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래 라고 해도 그분의 뇌의 기질이 약하면 그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약점이 있는 법인데 이분은 지금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죠. 일단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인 부분 보면 어머님께서 원래 약간 불안한 감이 높은 아이였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보자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게다가 고3이다. 예, 그래서 생각이 많을 시기일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거고 또 환경적으로 역시 코로나 이런 세 가지가 다 겹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거고요. 원래 좀 불안이 높은 아이라는 거 보니까 뇌의 이 세로토닌 시스템이 좀 약간 약한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뇌의 세로토닌이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텐데요.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세로토닌이 총알처럼 다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다 떨어지고 나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질환에 걸리죠 이제. 강박증이든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뇌의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현재는 질환이 생긴 상태이고 그러므로 일단은 세로토닌 레벨을 올려주는 항우울제 치료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다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태일 거라는 거를 어머님께서 이미 병원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증상이 지속된 기간이 짧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졌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심각해지면서부터 두드러지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또 우울이라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던 것 같거든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미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신과적 증상들이 있어 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렇게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짧은 시간 안에 호전이 되지 않고 호전이 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좀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사이코 소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지용 형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하는 것과 이제 별개로 그 이 아이가 집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어머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와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진짜 또 별개의 문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공부를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못하다가 결국 참다가 취업 아니면 진학이 결국 더는 안 되겠다라는 그 때가 돼서야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뭔가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그림은 취미로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그렇고요. 좀 집에 대해서 좀 과도한 부담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그 강박 증상에 대해서도 이건 사실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용이 이제 오염강박이라고 오염 자체에 대한 그 불안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내가 옮겨서 가족들한테 2차 전염을 시킬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것도 가족과 관련돼서 어떻게 철저하게 되게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보다 네, 가족의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네. 밖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위협에 노출이 됐고 그거를 이제 옮기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과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면 이런 가족 관련한 마음들을 좀 들어보고 네, 가족들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규영이가 지금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얘기했는데 이게 약물 치료를 하면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지실 건데요. 근데 약물 치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치료 역시 그 세 가지 분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생물학적인 부분은 약물로 좀 치료를 해주고 심리적인 부분 결국 더 깊게 들어가서 규영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들어가야죠. 아까 동훈이가 이제 우울 증상이 꽤 길게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잘은 모르지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이런 것들 소아 우울증 겪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많죠. 사실은 이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식하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면은 어쨌든 화가 나신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지금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라는 걸 보면은 가족분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이전에는 우울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모습이 바뀌어서 지금 불안이나 강박의 모습인데 꽤 오래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안이나 이런 강박이 또 어느 정도 사실 거치고 나면 우울한 모습이 또 두드러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보셔야 가족들도 좀 덜 지치고 덜 부담을 주고 그래서 그 학생도 아이도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치료가 사실 동훈이도 그렇고 규영이도 그랬는데 치료가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장에 지금 이 심한 정도의 불안 증상은 약물 치료하면은 뭐 꽤나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이 가라앉는 것 자체는 그래도 빠른 시기에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대체 뭐가 이 아이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왜 장기간 우울했는지 그리고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병원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병원에 간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않더라도 이제 가기로 했다, 예약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친구가 힘들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좀 얘기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가 힘든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느끼시는 그대로 사실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엄마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알려주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솔직한 게 최고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한테 사실 얘기 되게 솔직하게 다 잘하세요. 그렇죠. 막 이런 게 걱정되고 이런 게 걱정되고 근데 걔는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지금 저한테 말한 거 그대로 다 얘기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된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나는 네가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래도 너랑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얘기는 해보고 싶다라고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데 사실 보통 저희한테 물어보실 때는 뭔가 되게 대단한 스킬이 있거나 뭔가 마법 같은 문장이 있을 걸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게 최고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규영이도 얘기해줬지만 어떤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친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가 뭐 이런 증상으로 좀 표출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아청소년의 증상들은 가족 문제들이 관련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증상을 유지시키거나 조금 더 악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또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뭐 너만 나으면 돼, 너만 잘하면 돼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내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가족 구성원 각각이 조금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해서 자책을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좀 그것도 걱정이 중요해요.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잘하셔도 너무 잘하셔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그래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을 딱 흑, 백, 뭐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뭐 보호자나 뭐 가족들을 만났을 땐 또 그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다르고 또 들어왔던 모습과 너무 다르고 맞아요. 혹은 들어왔던 모습보다 더 나쁘고 막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이게 내가 정말 부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도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의 상처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자녀분께 관심이 있고 잘해오셨기 때문에 자책하시거나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분께서 이제 병원 가기 전까지 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쭤보셨는데 어쨌든 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로 설명을 할 때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받고 있을 부분은 부모님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고3이라는 거. 어머님도 따님이 걱정되면서도 고3인데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텐데 그게 당사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진짜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빨리 회복하시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그냥 최대한 덜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님분과 솔직하게 얘기할 때 공부에 대해서 너가 지금 이 병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는지는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그냥 병이 낫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너가 낫는 게 가족들에게도 최우선이고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낫는 거에 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너의 질병을 악화시킨다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를 자녀분에게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사연자분께서 이미 뭐 따님의 치료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치시지 말고 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조기에 중단하시지 말고 어렵게 시작한 치료인 만큼 끈기를 가지고서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들도 또 사연자분께 작은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조니님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뽑은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진학입니다. 네, 진학, 진로 문제. 고3.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고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고민 많이 하고 인생에서 참 고민 많이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진학 고민했던 때가 언제예요? 문과 이과 나눌 때죠. 요즘도 그런가요? 보니까 지금 통합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선택 과목별로 이게 갈리니까요. 네네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처음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고등학교 갈 때. 과학고 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고를 가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사실 중학교야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가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김종훈 선생님은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서 아마 이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지방 출신이라서. 근데 형도 사실 뭐 외고나 과고나 이런 거 고민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급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고민하셨고요. 너무 섣불리 던지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말의 고민 없이 과고 갈 성적은 안 됐는데 외고 갈 성적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외고 갈 성적은 됐었고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너무 고민 없이 저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정말 1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릴 때부터 갈 거라 생각했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저희 어머니는 싫어하셨지만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뭐 거기가 워낙 이미 좋은 학교잖아요. 그러게요. 저희 때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네, 동네에서 나름 이제 놀리는 이름도 있었고요. 반쯤 포기한 학교라고. 개포 반포 이렇게? 네, 개도 포기한 학교와 반쯤 포기한 학교. 그렇군요. 네, 되게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들이 가까운 네네. 곳에 따로 있었어요. 이제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런 곳.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뭐 뺑뺑이에서 이제 반쯤 포기한 고등학교에 걸렸죠. 그렇군요. 네. 네. 시험 보셨죠? 어떤 시험이요? 고등학교 입시. 그 반변성 배치고사 봤죠? 아니요, 그 진학할 때 시험 안 봤어요? 진학을 연합고사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진학을 위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둘 사이의 차이는 왜 또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지역 차이 아닐까? 저는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도 성적별로 쫙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어가지고 네. 봤을 수도 있어. 네. 근데 그 시험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계와 그 실업계 그 정도 나누는 정도여서. 그렇군요. 저희는 인문계가 학교별로 전부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중학교 3년 내신하고 연합고사를 합쳐서 이제 합격자를 뽑는 시험인데 시험 전에 선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도 선지원했는데. 네, 먼저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일 선호하지 않는 아래쪽에 있는 학교로 무조건 배정이 되는. 그럼 그게 시스템이었어요. 성적이 좋으면 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미 대입 과정을 한번 겪은 거네. 네,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동훈 쌤이 그 명문고등학교 나왔다고 그 지역 최고의 명문 나왔다고. 저 그 지역 최고의 명문 못 나왔어요. 아니야? 네네. 거기가 최고의 명문 아니었어? 네네네. 그럼 밀린 거예요? 네, 저는 두 번째 학교에 갔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특수목적고 입시에 실패하고 너무 이제 쫄아서 이제 되게 제가 내신 성적이 되게 애매해요. 제가 원래 단판 시험에 되게 강하고 뭐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성적에 좀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이 조금 간당간당해가지고 이제 하나 학교를 낮췄었는데 아무튼 그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고등학교를 하향 지원한 셈이네요. 하향 지원을 했죠. 네네. 근데 저는 인문 이제 외고 이 정도 실업계 이 정도만 나눠지고 그 뒤에는 다 뺑뺑이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선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냥 성적은 그때부터는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학교를 갈 건가 해서 이제 진로 첫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는지. 그럼 왜 과고를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른 진로로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의대와 다르게? 근데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는 쭉 의대 의사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야 진짜 지역 영재네요. 아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제가 의사 하고 싶다니까 좋아하시니까 그냥 나는 의사 해야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진짜. 글쎄요, 네. 근데 그래서 사주에 타고난 남자. 근데 내가 그 과학, 수학을 특히 못했어요. 특히 못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래도 곧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 수학 경시반 이런 게 그때 있었는데 수학 경시반을 못 들어갔어요. 수학을 못해서. 네. 그리고 중학교 때도 계속 수학 성적이 항상 제 발목을 좀 잡았고 사실 그거는 이어져서 사실 제 수학에 맞는 게 수학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를 가볼까 생각은 했지만 결국 그걸 진지하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저는 그 제가 간 고등학교가 그 제가 있는 지역이 중학교가 남자가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16개인가 있는데 13개 중학교 1등이 다 제 고등학교로 왔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기숙사 이제 성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40명을 뽑아서 네. 면학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은. 좋고 그래서 실제로 아웃풋이 괜찮았거든요. 네. 지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웃풋은 서울대 몇 명 가냐로 결정이 되긴 하는데 그때 서울대 많이 보냈어요. 뭐 28명, 24명. 진짜 명문고네요.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교생 300명인데 그렇게 보냈으니까 일반계 고치고는 되게 많이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너무 비교되네. 멋있다. 진짜. 근데 비교가 된다고 해도 형네 학교는 선후배가 있는데 나는 선후배가 없잖아. 우리 과 내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라 그러면 한참 뒤에 있으니까. 다 서울대 가서.
저도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서울대 의대 몇 명 있긴 해요. 진짜로 좀 이게 약간 서울대 의대 아니면 의대가 아니라 이제 서울대를 어떻게든 보내는 약간 선생님들이 서울대 보내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분위기라서 좀 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경쟁 이런 걸 되게 좀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거기를 갈까? 아니면 저도 조금 덜 안정적인 그래서 좀 내신 잘 받아서 네,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때 진학 고민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동훈 쌤은 언제 처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오늘 고등학교 갈 때 했다니까요. 네. 저 왜 그러세요? 어떤 고민? 어떤 고민? 아니 저는 어느 학교를 갈지 그게 고민이었죠. 그래 사실 얘기한 게 다 고민이었지. 고민한 결과 하향 지원을 한 거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제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미 실패를 한번 겪고 나서 또 실패를 겪을 수 없다라는 저희 어머니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 보니까 좀 기대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제가 진짜 단판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외고 모의고사 이런 것도 저희 지역 1등 탑. 네, 지역 탑. 네, 막 지역 뭐 시험을 이렇게 몇 개 학원이 본다라고 하면은 좀 1등하고 막 그래서 학원비 면제 받고 이랬었어요. 야 오동훈 알지? 그렇게는 몰랐을 거예요. 네, 그렇게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의뢰 뭐 가겠지라고 기대를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내신 성적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시험도 못 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아무튼 그때 저희 엄마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좀 모진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때도 막 기억이 나요. 시험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었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고 이렇게 못 가게 됐으니까 속도 상하고 하는데 그냥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앉아있냐. 빨리 다음 시험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저를 막 방으로 등을 떠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막 혼자 방에서 막 벽 치고 울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속상했던 그 시절의 동훈이. 다들 진학에 대한 고민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진로에 대한 고민. 뭐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학교를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적표가 있는데 막 500명 저희 전교생이 있었으면 제가 뭐 한 200등, 250등 이렇게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거의 중학교 때 오동훈을 생각하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뭐 10등, 20등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논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두가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서울에 약간 상위권 공대를 가면은 정말 잘 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사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좀 성적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해서 그때 처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이제 원래 문과 가려고 그랬었고 의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뭐 제 책에도 사실 길게 적어놓은 얘기지만 그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문과 가겠다, 좀 역사 고고학 쪽으로 전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할 줄은 몰랐고 솔직히 막상 아버지가 반대할 줄 몰랐고 그 사춘기 남학생들이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 집에서 좀 격하게 다퉜죠. 집에 문 부서지고. 진짜요? 그렇게 역사를 열망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나고 나가라 그러고. 고고지용. 사실 그냥 다른 걸 별로 생각 안 했었어요. 다른 걸 별로 생각 안 했고 근데 그렇게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었던 거 역시 제가 사실 다른 고민을 깊게 안 했다는 증거이지만 근데 집에 역사책 많고 이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그냥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 동훈이랑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의사를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의대에 갈 성적까지 솔직히 아니었고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과 쪽으로 왔으니까 인서울 어디 공대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진로 뭐 진학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제 책에도 적은 얘기지만 결국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싶어요. 규형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요. 생각하던 대로 온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지가 굳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끼리도 술 먹고 얘기하면은 어릴 때부터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규형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 진짜요. 유치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의사를 생각했고. 그래도 그것도 진짜 이르네요.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또 뭔가 안전한 걸 추구하는 네, 그런 성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근데 저도 사실 한번 바꿀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성적이 계속 문과 쪽 성적만 잘 나오니까 수학과학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요. 네, 그 문과 가려고 했었어요. 법대나 아니면 저는 그 고시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입신양명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진 삶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좀 바랬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거 뭐 또 좀 딴 얘기지만 제가 뭐 그 의대도 학생회장 했었잖아요. 근데 저 이제 초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감투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의 열등감을 어떻게 보면 좀 보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가지고 보면 네 진로 얘기하다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저는 진짜 그 천문학과 되게 가고 싶었어요. 천체물리학과나. 그래서 나사 같은 데서 일을 나 우주항공학과 생각했어요. 네,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순수과학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딴 거보다 저도 과학에 그렇게 재능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슨 우주선 궤도 계산하다가는 뭐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제가 하다가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수준으로는 사실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는 그 응용력, 이해력이 되게 풍부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암기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과정, 국사, 한문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잘했는데 네, 물리, 수학 이런 거 진짜 젬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너는 왜 굳이 이과를 가려고 하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사실 제가 좀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재판석에서 이렇게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질본 법전을 달달 외우신 상태로 또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그때도 되어서. 근데 막 되게 이렇게 되기보다는 뭐 물론 그때도 끈꿈이긴 하지만 저는 경제고시 이런 거 네, 그냥 5급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행정고시? 네. 경제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거 봐서. 뭐 그동안 쭉 정신과 의사의 꿈만 가져왔는 줄 알았는데 좀만 얘기하니까 뭐 다 나오네요. 그럼요. 네, 다 고민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릴 때부터 내가 꿈꿔온 일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자주 느끼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뭐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막 계획을 세우고 그거 하나씩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은 되게 위인이다 라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배우잖아요. 그래야 될 것만 같고 그러지 못하면은 좀 약간 실패한 것 같고 벌써. 그래서 좀 뭔가 도중에 한번 다들 이렇게 겪어본 약간의 낙오라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가는 거 자체에서 그냥 이미 실패했다. 내 꿈 달성하는 거 실패했으니까 이번 인생은 글렀다라는 마인드를 너무 젊은 나이 때부터 가지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완벽한 삶을 사는 것만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와서. 네. 근데 사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지향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좋아하거든요. 그 예전에 모 예능에서 이경규 씨인지 강호동 씨인지가 나와서 어린아이한테 뭐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돼야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효리 씨가 같이 나왔었는데 야 무슨 훌륭한 사람이야 그냥 살아 그냥 네가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냥
나로서 내가 그냥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고 네, 뭔가 짜여진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조금 달라지고 바뀌더라도 그건 역시 내가 원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뭐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릴 때 결국 진로를 어떤 식으로 선택했었냐, 어떤 식으로 결정했었나 보면은 결국은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방향, 그리고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제공하셨던 환경 네, 이런 것들에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맞아. 얼마 전에 유퀴즈 보는데 그 카이스트 총장님 나오신 거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네, 카이스트 총장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과학자가 됐냐라고 했더니 그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뭐 나중에 꿈이 뭐냐 라고 했는데 과학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셨나 봐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집에다 걸어서 이제 오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과학자가 된다고 한다 라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게 동력이 돼서 그냥 됐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돌잡이 때부터 갖다 놓잖아. 아 맞아. 네. 네, 막 아, 청진기 갖다 놓고. 부모의 욕구가 너무 많이 투영됐어. 네. 진짜. 그죠? 그게 사실 우리는 기억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압박으로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잡이 하는 나라가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는 별의별 게 다 올라가잖아요. 골프채도 올라가고. 마이크 올라가고요. 네. 유튜버. 네. 유튜버 완전 유명하니까. 네. 그렇구나, 진짜. 아, 참 근데 이거 결국 뭐 우리가 여기서 골방에서 얘기하는 게 뭐 어떤 사회적 파급력을 갖겠냐마는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고 나는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맞아요.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받은 적 있어요? 없어, 진짜로. 나는 뭐 야구 선수가 하고 싶어요. 나는 뭐 뭐라 그럴까? 나는 뭐 공대에 가서 뭘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과연 그게 진짜로 너가 뭘 보고 좋아하는지, 그러면은 거기서 너가 진짜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뭘 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곳과 장소,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맞아요. 거죠. 우리나라의 대화 패턴을 보면 뭐 좋아해서 노래 좋아하면 그러면은 노래가 왜 좋아가 아니라 그럼 노래 뭐 성공해서 뭐 되라.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잖아. 왜 좋아하는 데가 안 나와. 네, 혹은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부터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지고 사실 뭐 파고 들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된다는 게 안타깝죠. 근데 뭐 또 안 되는 거를 그 마음들을 부모님의 마음을 또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또 네. 먹고 살기 힘든 게 다 우리 세상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 학교 같은 곳에서 사실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진로 탐색 시간도 있고 그래요. 네. 저 초등학교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정신과 의사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 농구동호회에서. 네. 네. 제 친구도 한번 부탁하던데. 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전보다는. 와,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고 애들이 정말 잘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고맙게. 그래,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첫 번째 질문이 돈 얼마 벌어요였어. 그래요. 근데 그 다른 방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던데. 다들 질문은 그냥 돈 얼마 벌어요? 그래서 얼마 벌어요? 아니 제 친구는 대놓고서 정신과 의사로만 하면은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튜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서 우창도 같이 하지 않았나? 나는 다른 때 갔어요. 다른 때. 그 같은 학교에 저도 가고 다음에 닥터 프렌즈 그랬어요? 그 우창윤 친구도 가고 이랬는데. 아마 그 친구도 그 질문 들었을 거예요. 의사로는 얼마 벌고 유튜버로 얼마 버냐고.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그 고민이 되실 때, 네, 이제 원하시는 거를 당연히 다 못 하시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저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스스로 구체적으로 계속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걸 왜 좋아하고 어떻게 좋아하게 됐고, 네,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네,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이제 좀 더 본인한테 맞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 직업이 정말 좋다, 이 직업을 정말 좋아하고 추천하고 다시 해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료실에 자주 드리는 얘기예요. 네,
만족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실패한 인생이거나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도 내가 그 직업 안에서 또 뭔가 좋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일하려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일 밖에서도 또 내 삶에는 어떤 게 있으면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냥 혼자서 아까 규영이 얘기한 것처럼 질문 던지고 좀 이야기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특히 진로가 결정된 분들한테는 사실 뭔가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에이 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스스로 꺾어버리기가 되게 쉬운데 그러시지 말고 내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내가 이거에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라고 뭐 이를테면은 새싹이 튀어져 나왔을 때 바로 밟아서 없애버리지 말고 물을 좀 주면서 어떻게 커나가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사연에 이어서 이 진학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께 다가갈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뒤쪽에서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가벼운 얘기를 섞어가면서 조금 더 편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또 아쉽게 느껴지시는지 저희들한테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방송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양질의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발전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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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수고했어. 괜찮은데? 잘하더라. 고생했어. 자전거에 3종 세트 잊지 마세요.